자, 근데 이제 좀 이상해요. 헤르만 괴링 사단이 도대체 뭐냐. 괴링은 분명히 공군 원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2차 대전에 독일군, 특히 나치 얘네들은 좀 특수한 전투 조직이 있어요. 일단은 군대잖아요. 막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나눠주면 끝이잖아요. 해병대 이렇게 나눠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독일군은 이상하게 SS, 친위대도 있고, 무장 SS라고 해서. 그리고 공군 괴링 원수의 이름을 딴 공군 기갑사단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군 기갑사단 하면 이게 월남전 때 우리가 미군 외에 이제 헬리본 부대 있잖아요. 그걸 처음에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어 카발리라고 그러거든. 공중 기병사단이라고. 그걸 또 일본에 가서 번역하니까 일본 애들은 또 그걸 멋있게 번역한다고 기갑 공정여단 뭐 이렇게 바꿨다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괴링은 공군 총사령관인데 도대체 왜 기갑사단이 필요하냐 얘네가. 그러니까 왜 요게 필요하냐. 요거 한번 기본을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미난 헤르만 괴링 사단에서 좀 알아볼 건데, 이 좀 기이한 부대의 기원이 1933년이에요. 그러니까 1933년이면은 히틀러가 막 정권을 잡았던 시기죠. 그쵸?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나치당이 원래 별 볼 일 없었어요. 별 볼 일 없었는데, 히틀러가 1차 대전 끝나고 군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하사였는데, 이 히틀러가 받았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정치 조직의 사찰이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사찰하는 정치 조직 중에 하나가 나치당이었어요. 처음 히틀러가 딱 가보니까 병신 찐따 새끼들 모여서 뭐 지네들끼리 막 이러는 거야. 히틀러도 병신 새끼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나치당에 또 사찰하러 딱 가는데, 그 나치당에 그 만든 그 총수인가? 걔가 이런 거 히틀러한테 그러니까 당신을 우리 당의 정신 맹바로 영입하기로 했다라고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뭐 진짜? 야, 나 별로 할 생각 없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지? 히틀러가 이 나치당에 입당을 하고서 군 하사 현역 군인인 히틀러가 이 당의 리더로 떠오른 데까지는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나치당에 입당하면서 일대 센세이션을 불려왔고요. 그리고 히틀러가 이 나치당을 장악하면서 이제 주요 인물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한 명이 괴링이에요. 이 괴링은 여러분도 귀족은 아니었지만 이 괴링은 집이 대단한 부자였어요. 괴링이 나치당에 입당할 때 거기 뭐 책 보니까, 그 괴링에 대한 책 보니까 거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전 재산을 헌납하고 나치당에 들어왔대요. 전 재산을 헌납하고 나치당에 들어왔으니까 괴링도 당연히 주요 인물이 됐겠죠. 2인자가 돼요. 바로 2인자가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히틀러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최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이제부터 살판이 난 거죠. 더군다나 이 나치당의 2인자인 괴링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 왜? 헌납한 거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쭉쭉 뽑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나치당의 폭력 조직 돌격대라고 있었죠. 돌격대 최초 수장이 괴링이에요. 그래서 괴링이 나중에 이걸 렘이 그 다음이 되고, 처음에는 이제 헤르만 괴링이었어요. 그리고 이 괴링은 나중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데도 좀 연관이 있었고. 여러분 또 그거 아십니까? 이 괴링이 약간 여담인데, 괴링이 몰핀 중독자잖아요. 이 괴링이. 왜 몰핀 중독자가 됐냐면 이 사람이 또 짝불알이야. 아 진짜요? 왜냐하면 총에 맞았어. 그때 맥주홀 쿠데타 사건인가, 그때 앞장서서 가다가 영 좋지 않은 곳을 총에 맞았어,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가 날라갔어. 근데 하나면 근데 하나가 왜 두 개겠어, 남자한테. 하나만 있어도 돼. 하나만 있어도 아이가 있는 데는 큰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예. 이 괴링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고통이 컸나 봐. 그래서 몰핀에 많이 의지했었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몰핀 중독이 돼요. 그래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아무튼. 근데 이 독재 국가의 권력자들의 속성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 나라의 이제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폭력 조직, 이른바 군대나 경찰, 그러니까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무력 조직 외에 자기들의 사병을 가지려고 하는, 자신의 사적인 무력 조직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거 저기 우리나라에 보면 차지철 같은 애들 경호실이었는데도 막 이러잖아. 막 경호실에 탱크 부대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텐데, 왜냐하면 여기서도 뭐예요? 나치당 안에서도 왜 헤게모니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력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힘이고 권력이다, 이런 파워 게임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처음에 돌격대 수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에른스트 램한테 이거를 넘겨줬는데, 이 램이, 이 돌격대가 나중에 거의 100만 가까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램이 어떻게 됐냐면, 이 램의 돌격대가 독일 육군을 접수하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히틀러가 돌격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SS예요. 친위대. 아, 그래서 SS였구나. 이 SS가 나중에 커지죠. 이제 돌격대가 와해되고 많은 돌격대의 인원들이 SS에 흡수되고, 그 다음에 친위대가 커지니까 이 친위대는 또 육군도 견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 똘마니들이 하나같이 사병을 가지려고 그래. 자기 사적인 조직을. 그래서 근데 이제 괴링은 국가 2인자지만 이 사람이 공군 총사령관이었거든요. 히틀러가 이 그러니까 공군을 전체를 그냥 통째로 맡겨버려요, 얘한테. 1933년에 괴링은 뭐가 되냐면 이제 프로이센주 내무상이 돼요. 내무상이 되면서 거의 동시에 이제 프로이센 경찰까지 이제 손에 넣게 되는데, 거기 내부에 자기만의 특수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경찰 내부에, 얘가. 그래서 이게 그 지휘관이 누구냐면 그때 베크라는 사람인데, 베크 경찰 특수대대라고 해서 비밀, 그러니까 어떤 그 특별한 조직을 하나 따로 만들어요. 한 400명 정도 되는 조직.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말이 경찰이지 이게 정치 깡패 비슷한 애들이었어요, 얘네가 완전히. 그 다음에 경찰인데 경찰이 아니라 육군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애들이었냐면 괴링하고 히틀러한테 개인적으로 충성하는 집단을 만든 거야. 그리고 하는 일 같이 하나가 뭐냐면 특히 반대파 공산당 때려잡는 일이었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완전 거의 정치 깡패였죠. 그 다음에 괴링의 신변을 철저하게 경호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거 권세를 얻고 얘네가 아주 갈수록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 제복을 입었는데 가면 갈수록 육군 제복을 입어요, 얘네가. 군 제복을 입어요. 전투복을 입어요. 그 다음에 예산과 장비도 이제 늘어가죠. 근데 괴링이 생각해. 딸랑 400명 갖고 만족을 하겠어? 괴링이?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더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하게 괴링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부대를 독일 국방군과 맞먹는 정예 부대로 키워 유사시 총통을 위해 싸우게 할 작정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창설된 지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부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괴링 장군 국가경찰부대로 바꿔요. 히틀러가 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인자였고 히틀러도 괴링에 대해서, 괴링 돈 없었으면 나치당이 존재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2인자는 인정해줬어, 이제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문이 돌죠. 무슨 소문이 도냐면 나치당 내에서 야, 이 괴링이 자기 사설 부대를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독일 육군 장교들이 이렇게 봤어요. 괴링이 이런 짓을 하니까 이 육군 이제 장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훈장 좋아하는 디케의 병정놀이라고 했어요. 디케는 독일어로 뚱보란 뜻이에요. 괴링이 뚱보였거든. 그러니까 훈장 좋아하는 뚱보의 병정놀이라고 그냥 비웃었어요. 근데 이게 비웃을 만한 게 아닌 게, 괴링은 2인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권력자니까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점점점 지원병 숫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군 정규군에 있던 장교나 부사관들이 오기 시작해요, 이 부대로.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군대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1935년에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죠.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괴링이 루프트와페, 즉 독일 공군의 총사령관이 돼요.
이 괴링이 자기가 독일 공군의 총사령관이 되면서 이 국가 경찰 부대를 바로 공군에 편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군대가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군에 편입시키면서 이름까지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RGG, 즉 레지먼트 제너럴 괴링, 괴링 연대라고 바꿔요. 이름을. 그러면서 이제 복장하고 제복도 이렇게 정규군으로 바꾸고 일단은 임무가 뭐였냐면 야전 육군을 엄호하는 이제 대공포 부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야전 부대를 쫓아가면서 야전 부대를 엄호하는 대공포 부대니까 이 괴링의 대공포 부대는 이른바 기계화가 엄청나게 돼 있었어요. 장갑차나 아니면 이제 하프 트럭이라고 있었거든요. 앞바퀴는 앞엔 바퀴고 뒤에는 이제 궤도로 돼 있는 마울티어 트럭 같은 뒤에다가 대공포 싣고서 전격전 기계화 부대를 쫓아가는 거죠. 이게 엄청난 부대였어요. 또 하나 그 유명한 독일군 공수부대 팔시름 예거도 공군으로 완전히 편입을 시키죠. 보통 대부분의 나라가 공수부대가 육군 소속이거든요. 근데 괴링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떠다니는 것은 모두 다 공군이다. 그러니까 일단 독일군 공수부대가 이 RGG, 헤르만 괴링 연대의 산하부대였어요. 근데 1938년 3월에 이제 완전히 공수부대는 다시 한번 이제 별도의 부대가 되죠. 그러면 이 대공포 부대가 뭐 활약이라도 제대로 했나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제 전격전을 했잖아요. 전격전을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갑차나 이제 반궤도 차량에 실어서 대공포를 실어서 쫓아가야 되잖아요. 기계화 부대하고. 그래서 갔는데 일단은 할 일이 별로 없었어, 처음에는. 왜냐하면 적 비행기가 별로 없었거든. 할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 뜻밖의 활약을 하죠. 당시 독일군이 갖고 있던 37mm 대전차포로 프랑스군이나 영군 전차를 쐈는데 이게 꿈쩍도 안 하네. 근데 여기서 독일 공군이 가지고 있었던 88mm 대공포가 대활약을 합니다. 이걸로 쏘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름 이제 쏠쏠한 활약을 했었고, 근데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반년 이상 놀아요, 이 RGG 부대가. 반년 이상 놀았는데 진짜 전선이 얘네들한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진짜 전선이 뭐냐면 소련 전선, 즉 동부 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 RGG 부대한테 갑자기 폴란드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1941년 이제 독일이 소련군을 침공하니까 이때 이 RGG 부대가 독일 남부 집단군에 소속되어서 같이 가죠. 그러니까 왜 집단군이냐면은 당시 독일군은 이제 이게 모든 군대의 가장 상위 개념이에요, 집단군이. 이 집단군 사령관 하면 그 집단군 사령관 밑에는 육해공군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군 하면 이제 공군도 소속이 되겠는데, 아무튼 이 RGG 부대가 남부 집단군 소속이 돼서 이제 소련 전선에 가게 되고 종횡무진 이제 활약을 하는데, 근데 이때는 역시 개전 초반에 그 소련 공군이 무너진 상태여서 소련 공군을 상대하기보다는 육군을 지원하는 데 훨씬 더 많이 활약을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1941년 10월 말까지 이 RGG 부대가 격추한 적기는 161대밖에 안 돼요. 근데 격파한 소련군 전차는 324대, 그 다음에 화포는 167문. 더군다나 이 RGG 부대가 11,000명의 소련군 포로를 잡아요, 전투에서. 그쵸? 그리고 프랑스 전선에서 톡톡한 효과를 봤던 88mm 포로 소련의 괴물전차 T-34나 KV-1도 사냥에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RGG 부대가 상당한 전과를 올리니까 이게 괴링한테 엄청난 자신감이 돼요. 그래서 괴링이 이때부터 RGG를 육군 부대 못지않은 제대로 된 기갑부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41년 겨울에 불행이 찾아오죠. 왜? 독일군이 모스크바 공략에 실패하잖아요. 모스크바 공략에 실패할 때 RGG 부대도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처참하게 망가져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부분의 병력들이 동상에 걸려서 부상을 입고 이제 전투 불능이 되고 가지고 있던 장비도 대부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1941년 12월에 만신창이가 돼서 이 RGG 부대가 돌아옵니다, 독일로. 그래서 이제 이제 RGG 부대는 끝났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괴링 부대잖아. 이게 괴링 부대잖아. 괴링이 예산을 확 끌어와서
단시간 내 3, 4개월 만에 이 부대를 완전히 재편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 기회로 이 부대를 단순히 대공포 부대가 아니라 기갑 부대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지상 전투 부대로 바꿔버려요. 돈이 있어서 된 거네요. 괴링,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괴링이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팍팍팍 끌어왔었어요. 드디어 어떤 뭐 괴링의 기갑사단이 탄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942년 7월이죠. 이제 RGG, 레지먼트 제너럴 괴링이었잖아요. 레지먼트란 건 연대라는 뜻인데 괴링 장군의 연대였잖아요. 요게 뭘로 바뀌냐면 BHG, 브리게이드 허만 괴링, 즉 괴링의 여단으로 바뀝니다. 헤르만 괴링 여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부대 성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야전 대공포 부대였잖아요. 네. 이 BHG는 기계화 전투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과 3개월 뒤에 다시 이름이 바뀌어요. HGD로 바뀌어요, 이번에. HGD가 뭐냐? 허만 괴링 디비전. 이른바 헤르만 괴링 사단으로 된 거예요. 1942년 이제 10월쯤에. 이게 얼마나 확대가 됐냐면 무려 이 헤르만 괴링 사단이 되기 위해서 무려 5,000명이 공군에서 차출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러시아하고 크레타 작전 등등에서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독일군의 제5공수연대가 통째로 이 헤르만 괴링 사단으로 배속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공수사단이 크레타 작전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지고 히틀러가 더 이상 공수작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얘는 공수부대가 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얘를 완전히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육군의 기갑연대 못지 않습니다. 3호 전차, 4호 전차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신형 타이거 전차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육군 기갑부대에서도 상당수의 고급 인력이 이쪽으로 또 차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헤르만 괴링 사단, 즉 헤르만 괴링 기계화 사단이 되는 거죠. 전투 기계화 사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헤르만 괴링 사단의 본격적인 데뷔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제 요 헤르만 괴링 사단이 생길 무렵부터 독일군이 곤경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가 곤경에 빠져요. 근데 독일군 입장에서는 지금 싸울 수 있는 부대는 거의 다 어디로? 동부전선으로 보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를 지원하러 보낼 부대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 HG 사단, 즉 헤르만 괴링 사단이 북아프리카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5공수연대를 시작으로 해서 11,000명의 헤르만 괴링 사단의 병력이 북아프리카로 가죠. 근데 여기서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좀 많이 독일이 북아프리카에서 거의 밀려나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제대로 보급을 못 받는 상태에서 악전고투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군하고 영국군의 총공세에 헤르만 괴링 사단에 거의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극소수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으로 탈출을 하죠. 그리고 1943년 5월에 이제 북아프리카는 독일군의 패배로 북아프리카 전선이 끝나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헤르만 괴링 사단이 시칠리아로 도망을 왔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됐죠. 거기서 마피아 만난 거 아니에요? 마피아하고도 좀 붙어가지고 그래도 군대인데 그 양아치더라고. 양아치 무섭지 않습니까? 생양아치들. 그러면 이 괴링 사단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저도 그렇게 됐는데 알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괴링의 끝발이 날려줍니다. 헤르만 괴링 사단, 그러니까 헤르만 괴링이라는 이름 때문에 부대가 기적적으로 재건을 다시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실 헤르만 괴링이 좀 이렇게 이탈리아 전선이나 그러니까 프랑스 곳곳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흩어져 있는 애를 다시 다 모아서 새롭게 헤르만 괴링 사단을 재편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유가 있었어요. 이때가 1943년이잖아요. 1943년쯤 되면 연합군 공군 때문에 독일 공군이 위세를 못 떨칠 때예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애들이 많았어요, 공군에. 이게 또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또 정치가 작용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더구나 44년에 독일 공군의 폭격기 부대는 거의 할 일이 없었거든요. 계속 연합군한테 밀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군 총사령관이 괴링인데 독일 공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겨요? 아, 이 괴링이라는 새끼는 저 싸움도 못하는 새끼 두목이다. 이런 이미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지 문제뿐만 아니고 뭐냐면 최고 권력 집단 내에서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게 매우 불리한 악재예요. 아킬레스건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괴링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상 전투부대가 만약에 제대로 싸운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링이 여기서 어떤 결단을 내리죠. 그러니까 괴멸됐다시피 했던 그 헤르만 괴링 사단을 모든 그 흩어져 있던 사단 애들을 시칠리아 섬에 집결을 해서 재편을 다시 서둘러요. 그래서 대단히 짧은 기간 안에 무려 전차 100대를 가진 사단으로 재편을 시킵니다.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43년부터 독일군은 물자 부족에 엄청나게 시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링 끝발 하나로 이게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43년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겨우 재편이 끝났는데 7월에 미국하고 영국 연합군이 시칠리아 섬으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무려 15만 병력이. 근데 이제 시칠리아에는 그 헤르만 괴링 사단을 합쳐도 겨우 2개 사단의 독일군 사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칠리아에서 한번 붙어요. 그래도 한번 붙어보자 하고서 붙었는데 여기서 헤르만 괴링 사단이 다시 한번 아작이 나죠. 왜 아작이 나냐? 이게 미군 육군이나 이런 전투부대가 붙은 게 아니라 미 해군 때문이에요. 해군 함포 사격에 당해요. 5천여 발의 미군 함포가 헤르만 괴링 사단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거의 50여 대의 전차를 잃어요. 타이거 전차도 여기서 함포 사격받고,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뚜껑이 따집니다. 미군의 함포 사격이 정말 대단했나 봐요. 이게 거의, 그리고 그때 이제 전사를 보면은 함포 사격이 되게 정확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헤르만 괴링 사단 위로. 그래서 전차들이 뭐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완전히.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크게 피해를 입고서 8월 11일 날, 한 달도 채 못 버티고 8월 10일 날 야암을 틈타서 이탈리아 본토로 철수를 해요. 이게 철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철수 작전을 제대로 성공을 시킵니다. 가까스로 성공을 시키는데 이게 원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철수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질서가 없으면 이건 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하고 철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얘네는 철수를 했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철수를 했어요. 그것도 야간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헤르만 괴링 사단이 시칠리아에서도 이제 이탈리아 본토로 가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 헤르만 괴링 사단의 아직 명성은 멀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혈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헤르만 괴링 사단의 진정한 면목이 드러난 게 이 이탈리아 전선일 거예요. 몰래 빠져나갔잖아요, 이탈리아 본토로. 근데 채 숨도 돌리기 전에 9월 9일 날 연합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었죠. 당시 이탈리아 방면에 있었던 독일군은 비교적 약체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력한 부대는 동부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전선에서 주력으로 싸우는 부대가 바로 헤르만 괴링 사단이었어요. 가장 잘 장비되고 그나마 훈련이 나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연합군이 상륙한 첫날부터 이제 헤르만 괴링 사단이 주축으로 싸우게 되는데 그 유명한 안지오 상륙 작전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헤르만 괴링 사단이 정말 잘 싸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랬잖아요. 야, 공군이 주저넘게 전차 굴린다라고 막 비웃음을 받았는데 그 비웃음이 무색할 만큼 헤르만 괴링 사단이 정말 잘 싸웠습니다. 왜? 얘네가 맨날 깨지고 막 그래도 그러니까 예전에 동부전선부터 아프리카 전선, 시칠리아까지 실전이 쌓이니까 잘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부대가. 그래서 그러니까 연합군한테 헤르만 괴링 사단이 엄청난 피해를 입혀요. 특히 이제 안지오 전투 있었죠. 이 안지오 상륙작전에서 헤르만 괴링 사단이 방어의 주축이었는데, 그러니까 연합군이 압도적인 물량을 쏟고도
이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무려 4개월이 걸립니다. 예. 여기서 이중의 전선을 구축해서 독일군을 압박한다는 게 연합군의 생각이었는데 단 헤르만 게링 사단 하나한테 4개월을 묶여요. 여기서 처칠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를 비웃으면서 저기에 있는 연합군 부대는 마치 좌초된 고래 같다 이렇게 비난을 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었죠. 헤르만 게링 사단이 맞긴 했지만 압도적인 물량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 1944년 2월에 헤르만 게링 사단이 다시 한번 이름을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은 헤르만 게링 공수기갑사단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장난이죠. 공수기갑사단. 그냥 그거 똑같아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왜 독일군 공수부대가 워낙 잘 싸웠으니까 그 이미지를 좀 이용해보자 그런 아마 속셈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이제 계속해서 이탈리아 전선에서 이제 헤르만 게링 사단이 싸우게 되죠. 그럼 이탈리아에서 헤르만 게링 사단은 또 어디로 갑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역부족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헤르만 게링 사단은 다시 독일 본토로 돌아가고 돌아가자마자 재편성 마치고 바로 어디로 갔냐? 다시 한번 피해 동부전선으로 갑니다. 근데 동부전선으로 가자마자 이 헤르만 게링 사단의 모든 병사들이 깨닫죠. 아, 이탈리아는 천국이었구나. 왜? 특히 1944년 7월의 동부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소련군의 공격에 독일군이 도망가기 바빴을 때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 헤르만 게링 사단이 폴란드로 이동을 한 다음에 독일 본토로 밀려드는 소련군하고 싸웠는데 거기에 이제 증원부대로 투입이 됐는데 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이제 헤르만 게링 사단이 독일군 SS 부대하고 연합을 해서 일시적으로 소련군의 진격을 저지시킵니다. 근데 아주 일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병력차가 거의 4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련군의 공격에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헤르만 게링 사단도 악전고투를 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병력이 소모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밀려요. 계속 밀리다가 이제 1944년 10월이 되니까 거의 독일 본토가 위협될 때까지 이제 밀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다시 한번 이제 헤르만 게링 사단이 폴란드로 후퇴를 하고 폴란드에서 다시 한번 부대가 재편이 되는데 어떻게 재편이 되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독일 공군이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얘네를 다시 지상 전투 부대로 바꿔서 약 2개 사단의 헤르만 게링 사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2개니까 더 이상 사단이 아니죠. 이때부터는 헤르만 게링 군단으로 바뀌어요. 헤르만 게링 기갑 군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소련군과의 최악의 혈전에 투입이 되죠. 그래서 1945년 1월 12일에 소련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작전에 투입이 됐는데 하필이면 이때 전차를 모았는데 손가락에 셀 정도. 당시 모든 독일군 병사들 머릿속에 있었죠. 소련군은 포로를 학대하기로 유명해요. 물론 독일 새끼들도 마찬가지지만 하필 사단 이름이 뭐야? 헤르만 괴링이잖아. 나치당의 거물 아니야. 다 강제노동형이나 교수형을 당하죠. 그래서 아주 참담한 최후를 맞습니다. 1945년 1월 12일 이때가 언제냐면 소련군의 총공세가 시작돼요. 이때. 그래서 동부 프로이선에서 완전히 괴멸됩니다. 완전히 괴멸돼요. 소련군의 공격에. 완전히 괴멸되면서 부대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그 4분의 1이 줄어들어서 겨우 탈출을 하죠. 폴란드에서 탈출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제부터 이제 헤르만 게링 사단의 헤르만 게링 군단이죠. 헤르만 게링 군단의 최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월에 후다닥닥 깨지고 폴란드로 왔다가 3월에 베를린으로 다시 와요. 근데 놀라운 건 이때까지 괴링의 끝발이 있었어요. 오래가네. 네. 다시 한번 병력을 다닥다닥 긁어모아서 헤르만 게링 사단이 재편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재편이지 이때 다닥다닥 긁어모은 게 뭐냐면 여러분 히틀러 유겐트라고 알 거예요. 히틀러 소년병. 한마디로 히틀러의 보이스카우트 같은 애들인데 히틀러 유겐트 사단에서도 애들을 끌고 와요. 근데 얘네들이 어린애들은 12살, 13살이래요. 15살이면 많은 거야. 또 하나
이제 국민돌격대라고 나이 40 이상 된 아저씨들 모은 부대가 있었어요. 얘네들까지 끌어모아요. 그리고 정작 헤르만 게링 사단 거의 기갑사단이었잖아요. 전차를 모았는데 손가락에 셀 정도예요. 처참하네요. 예. 근데 다시 이쪽에서 폴란드로 가요. 그래서 이 폴란드 방면으로 갔는데 이때 폴란드군은 독일한테 해방이 돼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무장이 비교적 충실하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폴란드군 1개 사단을 격파를 하긴 하지만 뒤이어서 온 소련군한테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괴멸이 돼서 후퇴를 하던 중에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드레스덴 근처까지 헤르만 게링 사단이 밀렸는데 여기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니까 이 헤르만 게링 사단 병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서쪽 방면으로 탈출합니다. 왜? 당시 모든 독일군 병사들 머릿속에 있었죠. 소련군한테 포로가 되면 안 된다. 왜요? 소련군은 포로를 학대하기로 유명해요. 물론 독일 새끼들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소련군한테 포로가 되면 죽는다예요. 그래서 서로 만만치 않은 애들.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예전에 스탈린그라드라고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스탈린그라드. 스탈린그라드에서 항복한 독일군이 9만 정도가 항복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독일군,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6천이 돌아와요. 대부분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필사적으로 서쪽으로 탈출을 하는데 대부분 소련군한테 잡힙니다. 소련군한테 잡혀요. 소련군한테 잡혀서 또 왜 비참한 게 또 뭐냐면 하필 사단 이름이 뭐야? 헤르만 괴링이잖아. 나치당의 거물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치당의 거물 밑에 있었던 이 부대한테 가뜩이나 소련군이 포로 학대하기로 유명한데 제대로 뭐 포로 취급해 주겠어요? 아니죠. 아주 비참하게 그냥 여기서 또 박살이 납니다 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헤르만 게링 사단에 있었던 간부들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고급 간부가 아니고 부사 간부터는 전부 다 소련군 법정에서 전범으로 기소가 돼요. 그래서 뭐 다 강제 노동형이나 교수형을 당하죠. 거기서 아주 참담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르만 게링 사단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소련군한테 그 정도 당할 정도면 네. 글쎄 두말할 거 없이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진 않았을 건데 또 일단 이름 때문에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괴링의 병정놀이 정도는 아주 약과였고 저 괴링의 사설부대 아니냐. 그 다음에 제2인자 소속의 부대라고 하니까 결코 좋은 인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 헤르만 게링 사단의 실전 기록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도망가긴 하고 후퇴하긴 했지만 특히 이탈리아 전선에서의 헤르만 게링 사단의 전투 기록을 보면 같은 수준의 독일 국방군 육군이나 아니면 SS 부대하고 견줘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높은 전투력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연합군의 평가였어요. 독일군의 평가가 아니라. 예. 근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백이 좋았잖아요. 이 부대가. 괴링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여타 부대에 비해서 혜택이 많았어요. 쉽게 말해서 최신 보급, 최신 장비, 보급도 비교적 넉넉하게 얘네가 받았었고 그 다음에 뭐 타이거 전차 같은 최신 장비도 많이 받았었고 기계화 장비 많았었고 그랬는데 근데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뭐냐면은 높은 전투력을 가진 정예부대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잘 장비된 부대가 뭐예요? 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괴링이란 인물 때문에 전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괴링 부대를 좋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한마디로 독일군에는 공군사령관이 총사령관이었던 독특한 공군 기갑부대가 있었다라는 거. 이건 오늘 제가 비하인드 전사에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헤르만 게링 사단. 여기서 네. 괴링의 채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괴링은 원래 괴링은
자기 아내하고 식구들을 태우고 자기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서 미 제90 보병사단인가로 투항을 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이 괴링이 이거 있죠. 왜 마지막에 히틀러 벙커 있었잖아요. 히틀러 벙커 있었을 때 그때 히틀러도 제정신이 아니고 하니까 빨리 후계자를 해서 연합군하고 강화를 해야 된다. 이때 히물러라는 새끼 알죠? SS 사령관이었던 새끼. 히물러가 지 마음대로 자기가 후계자라고 해놓고서 연합군하고 강화를 하려고 해요. 이때 히틀러가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면서 저 새끼가 진짜 배신자라고 했는데 괴링은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그런 짓은 안 했고 괴링은 대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 식구들 태우고 직접 운전해서 미군 보병사단에 투항을 해요. 처음엔 웃겼다고 하잖아요. 누가 벤츠 몰고 오니까 뭐야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나 이거 투항하러 왔다. 누구세요? 괴링. 그 보병 사단의 사단장이 버선바로 나와가지고 야 괴링이 왔대. 그래. 왔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괴링이 영어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했대요. 그래서 괴링이 아주 만면에 웃음을 띄우면서 그러니까 일단 거물이 오니까 이 보병 그 미 보병 사단장도 이거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숙소도 마련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소련군하고 협정을 맺은 게 있었거든. 동부 전선에서 싸웠던 모든 독일군은 뭐예요? 소련군 관할하러 와서 베를린에서 전범 재판을 받아야 되고 특히 나치당의 간부였던 사람들은 전원 그 전범 재판에 가야 했었거든요. 전범 재판에 가죠. 전범 재판에 갔는데 전범 재판에서의 괴링의 모습은 그들의 말에 의하면 나치당의 말에 의하면 대단히 당당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슈페어 같은 사람은 연합군한테 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슈페어는 나중에 전범 재판에서 사형을 면해요. 사형을 면해서 영국 BBC 방송에 나가서 나치당이었던 걸 뭐 후에 참회하고 이런 방송도 여러 개 찍어요. 그래서 슈페어의 별명이 뭐였냐? 착한 나치였어요. 슈페어. 나중에 슈페어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죠. 그리고 슈페어는 복상사합니다. 예. 그 지긋한 나이에도 자기 영국인 애인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복상사에서 뒤지고. 괴링은 그나마, 그러니까 괴링은 처음에 괴링도 발뺌을 하죠. 특히 전범재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게 뭐냐면 유대인 학살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괴링이 발뺌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 최종 명령 보고서에 괴링의 사인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범에서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괴링한테 사형 온도가 내리고 괴링이 얘기를 해요. 난 군인이니까 군인답게 총살을 시켜달라고 해요. 근데 총살을 안 시키고 전부 다 뭐예요? 교수형을 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수형은 그야말로 물론 전범이지만 교수형은 한마디로 뭡니까? 범죄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내가 만약에 처형을 당한다면 총살을 해달라고 했는데 교수형을 시킨다고 하니까 괴링이 이제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미군 간수라고 여러 말이 떠도는데 를 통해서 얻은 청산가리 캡슐을 물고 자살을 하죠. 괴링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괴링이 이제 수감됐을 때 독방에 수감이 됐었는데 그때 간수가 누구였냐면 미육군 헌병 소위였어요. 이 사람하고 되게 친했대. 이 사람하고 되게 친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청산가리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간수긴 간수인데 그 소위가 아니었던 다른 사람한테 다른 미군 병사한테 를 통해서 이렇게 청산가리를 받았다는 뭐 소문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괴링은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을 하죠. 그래서 그 생을 마감을 합니다. 절대 좋게 볼 인물은 아니에요. 괴링은 결코 좋게 볼 인물은 아니에요.